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막말이 재보선 패배를 조속히 수습해야 하는 당에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소식,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시사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거는 막판에 터졌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상명. 네, 저는 그게 그냥 뭐 단순히 화가 나서 뛰쳐나가셨구나, 또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구나가 아니고요. 그건 그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 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부적으로 가장 큰 분위기는 저는 그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어떤 반성도, 어떤 진지함도, 어떤 절박함도 없더라.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절박할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여기다가 문재인 대표의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도 아니하구나. 정청래 최고위원회 막마단 얘기를 빼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더욱이 뒤에 노래를 부르는 유승희 최고위원의 이 분위기는 이 모습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어떻게 봤을까? 이것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한두 마디의 어떤 실언이라든지 망언 또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대목은 아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께서는요. 그래서 앞서 우리 박상현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문재인 대표가 너무나 무기력해요. 예전에 원래 그런 장면이 딱 연출되면은 당 대표 같으면 즉각 정청래 최고의 발언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정최고 잠깐 기다리시오. 그래놓고 일단 그 사무처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한 5분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저 기자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서 기자분들 일단 내보내고 문 걸어 잠그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정청래 최고를 야단을 치던 거기서 정최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지금 주 최고가 유일한 호남 최고위원이요. 또 보면 연배를 봐도 13년 연배요. 또 다선이요. 이랬으면 이렇게 보면 막말하시면 안 되죠. 즉각 사과하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수습을 했어야 될 텐데 보면은 정청래 최고 원문을 쭉 읽어보니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그냥 꾸벅꾸벅 눈만 꾸벅꾸벅하고 계셨으니 그리고 그것도 이제 보면 막상 주승용 최고가 보면 분명히 자기 입장 발표하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손잡았다가 잠깐 따라 나갔다 그렇다고 무슨 그게 다예요. 그 순간 이게 지금 보면 그야말로 난파선 위기에 빠져있는 난파선과 같은 지경에 빠져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장인데 선장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최고위원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승용 최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한테 나중에 보면 적절치 못한 말씀이니까 좀 애둘러서 사과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는데 오히려 딱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체면은 뭐가 되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상당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좌절감을 갖다가 겪겠습니까? 정말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 저녁 8시에 최고위원 소집한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네, 이용 센터장님. 예, 지금 이제 어떠한 다양한 이제 발언들 당내에서 정당 내에서 다양한 발언이 나왔을 때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어떤 정당에서 다양한 이슈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때 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정당이 있고 부정적 효과를 주는 정당이 있어요. 가령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다양한 좀 목소리가 지도부와 또 다른 목소리 나온다고 하면은
좀 약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대중에게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다른 목소리도 당내에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 효과를. 그러나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어떤 지지층의 신뢰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그 지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를 일단 주려면 당의 하나의 이제 일관된 메시지라든가 일관된 모습을 일정 기간 보여준 이후에 신뢰가 쌓인 후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신뢰가 충분하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다양한 목소리 이렇게 이제 또 뭐 이른바 막말 논란까지 가게 되는 이것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 아주 극단적인 형태까지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가뜩이나 신뢰가 충분하게 쌓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있던 신뢰도 낮아지게 하는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제 악순환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유로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든 어쨌든 할 말을 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내에서 민주주의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일반 대중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자유로운 목소리 이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비춰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대중의 지지, 대중의 신뢰 이런 것들이 더욱 이제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그것의 극단적인 모습이 이번 정청래 의원의 좀 막말 사태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서 이제 사과할 의사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없다. 왜냐? 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주승용 의원도 자유고 그걸 비판한 자기도 역시 자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 상당히 글쎄 뭐에 쫓기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 말씀 맞는 거죠. 아니 최고위원은 최고들끼리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판했다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 문제, 막말이요. 아니 공갈치다니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은 지도부 아닙니까? 지도부가 쓰는 언사 자체가 그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는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우리들끼리 누구 의원 막말 공갈치지 마세요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자. 공갈이라고는 법률적인 용어 그런 말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더더욱이 당의 지도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을 쓰고 더더욱이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개념이 아니라 주승용 최고위원이 왜 물러납니까? 당의 지도부의 책임을 지고 말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 다수 지지자들의 그 애정을 듬뿍 안고 일종의 대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까?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등등의 이런 상황에서 그 하는 발언을 가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공갈치지 마라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자괴감 드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지. 네.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비판은 자유다. 글쎄 참 너무도 국민의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2015년 지금 5월 10일 탁 잘라서 보는 순간 우리 정치격언에 이런 거 있죠.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 우리 흔히 인용하는 그 말이 지금 2015년 5월 대한민국에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지금 이른바 지금 아직까지 뭐 홍준표 지사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7분 더 어쨌든 조사 내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이분들이 대부분 친박이라든가 여권의 지금 주류 이러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성완종 씨 돌아간 성완종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얘기라 하더라도 어쨌든 보면 대선 경선 이런 가운데 돈이 오갔다는 그런 어쨌든 증언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우리 흔히 법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 4.29 재보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주에서 졌어요. 27년 만에 관악에서 보수 정당 물론 뭐 정동영 후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7년 만에 옛날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이 계열인 새누리당한테 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뼈를 깎는 그런 반성들을 하고 그야말로 4.29 재보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표도 뭔가 보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가 이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번에 선거 결과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선거 결과에 굴복하지 않다니요. 굴하지 않겠다니요.
이런 어떤 그 안이한 생각에 대해서 사실 주승용 최고가 그때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을 하나, 둘, 세 가지를 졌어요. 그래서 이런 패권주의적인 당무 운영 행태를 벗어나라. 그다음에 좀 더 폭넓은 많은 전직 대표들 의견을 모으는 원탁회의를 부활하라 등등 몇 가지 안을 내고 여기 답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실은 어쨌든 그 사이에 조금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게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박지원 의원도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사실 당초 주승용 최고위원도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자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주말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그 얼마나 좀 보면 재밌는, 그 나름대로 좀 뭐랄까 좀 어색한 분위기 풀고 그러면서 대표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개하고 또 이제 공정하게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공평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이 뭐 제갈량의 삼공 정신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당을 갖다 휘어잡고 있는 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공공 하니까 정청래 최고가 공갈 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제지하지도 못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유승희 최고위원마저도 보면은 참 연분홍 치마 얘기하시니까 보는 사람 갑갑하고 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도 호남 나가라 우리끼리 할란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 패권주의적 행태 사고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진보가 너무 분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17일 조사긴 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한국갤럽에서 6.17을 이제 한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율인데 새누리당은 이제 40%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됐다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41%를 회복을 했고요. 예.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30% 내외까지 가서 새누리당과 격차를 상당히 줄였었는데 불구하고요. 10%포인트 이내로 지금은 다시 이제 격차가 10%포인트 훨씬 넘게 벌어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이제 야당에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또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흐름이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제 이렇게 야당 내에서 이 분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지지율이 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당 지지율은 그 정당이 얼마나 지지층들에게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의 근거,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데 지지한다고 했을 때 좀 부끄럽게 좀 겸연쩍게 만들거나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마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계파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됐을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막 10% 초중반대까지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심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계파 갈등이 또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상이 이제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계파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야당의 계파 문제에서 호남과 또는 동교동계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지난해까지의 계파 문제에서는. 예. 근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계파 문제에서 호남과 동교동계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고 또 장외에 뭐 이른바 천정배 전 장관, 천정배 의원의 또는 세력화 시도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파 문제가 세력 문제가 더 훨씬 더 복잡 다단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갈등 대립상황이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지지자들에게 이제 충분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정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수습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번 네네. 더 정확하게 얘기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6%의 갤럽 조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지지율 차이가 좀 났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뭐 더 안 좋아질 것은 뻔해 보여요. 지금 상황은 사실 4.19 재보선 참패 직후의 분위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안 좋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당 지도부가 앞서 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붕괴. 네. 당 지도부 붕괴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정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사람 다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그러면은 가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이 당 지도부가 만약에 붕괴가 빨리 돼버리면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뭐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전체 야권을 재편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장기 표현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랫동안 다른 그냥 이게 감론을박, 우리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친노 더 똘똘 뭉치고 비노기는 계속 내려가라 하고 국민 여론은 자꾸 떠나버리고 이 정당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올해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제1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당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더 먼저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 갈등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을 앞둔 공천권 문제예요. 최근에 보면은 28 전당대회 전에도 당시 권노갑 구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던가 박지원 의원 계속 말씀하셨던 요지는 그거거든요. 자, 문재인 의원 당신은 유력한 대권 주자다. 우리가 밑판을 깔아줄 테니 당신은 당권 같은 데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이미지 관리 잘해서 2017년에 10년 만에 정권 탈환하는데 당신은 애를 써라. 나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겠다. 이게 뭐냐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밑바닥 기초적 그 기반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호남과 호남 정서거든요. 그 부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목에서 지금 이른바 친노, 이른바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옹위하고 있는 친노, 친문그룹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 우리가 28 전당대회 왜 천신만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심지어는 그 전날 그 투표, 그 여론조사 네. 계산 방식 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우리가 그 만난을 갖다 극복하고 당권을 갖다 차지한 이유가 뭔데? 바로 우리 내년에 빠지 달라고 우리 공천 받으려고 한 건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 툴툴 털고 사실 박지원 의원이나 권노갑 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미지 관리하면서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친노, 특히 핵심인 친문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 지금 문 대표, 당신이 대표 올라갔을 때부터는 당신은 대표로서 당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은 우리 개파를 갖다 반드시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당신 마음대로 못 물러나. 자, 이런 갈등 구조화에서 이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결정적으로 5월 7일 날 비노계가 드디어는 친노계를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몇 표 안 되지만 5표지만은 즉 이종걸 비노계를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들어냈다고요. 비노계에서.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 아까 뭐 창조적 파괴 갈라져 갖고 내년에 새누리당, 친노당, 비노당 3당이 붙어보세요. 호남에서는 비노당이 씁니다. 휩쓸어요. 비노당이. 친노당 한 명도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수도권에서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압도하죠. 왜? 친노, 비노가 힘이 비슷한데 둘이서 3자 대결 구도면 친노, 비노, 새누리. 이게 지금 관악을 재보궐선거의 양태가 내년 총선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른바 비노계 30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갈라서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봉합해야 된다 싶은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비노계에서 요구하는 건 뻔하거든요. 자, 당신이 물러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대표해라. 아니 또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대표를 하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다 우리한테 다 오거든요. 이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싸움은 정말로 앞서 두 분 예측해 주신 대로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진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짜증나고 자신들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 게임이 올 여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물러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긴급 회동을 한 다음에 책임론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박지원 의원도 많이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권노갑 고문도 지금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뭐 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체제 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아니 뭐 지도부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야. 내년까지 위기가 앞으로 2년 보장되어 있는데 뭐 왜 못합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내년에 총선 때 일당으로 또는 압승할 수 있는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 주성영 최고위원 이제 최고위원 그만뒀습니다. 그죠? 물러났습니다. 그냥 네.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가려면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부를 가지고 내년 총선 돌파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 때 또 괴멸적으로 패배를 해봐야 그때 큰일 났네. 또 할 겁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분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렇게 갈 경우에는 방금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큰 당이 두 개 분열돼 가지고 관악을처럼 되니까 아예 창조적인 파괴를 해라. 해가지고 당을 아예 공중분해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몇 사람 빼겠죠. 뭐 친노 같은 경우는 빠져라. 뭐 뺄 수가 있는 거니까. 문재인 대표는 좋다. 정말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급하게 방법이 없다. 가만히 던지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가서 다음 지도부가 새 정당 만들려면 또 새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좋은, 그때 정의당도 끌어들이고 또 쉽게 말하면은 천정배 의원도 모셔오고 뭐 등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이게 분당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앞서 조금 모험적으로 뭐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어떤 뭐 지금 이제 분당이 기정사실화된다거나 또 이제 서로 별도 세력이 나타나서 내년 총선에 뭐 3당 체제로 치르겠다는 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이제 이른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갈등이 이제 심하긴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문재인 체제에 어쨌든 같이 이제 협력하거나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인물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분들이 다 또 호남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동교동계도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칼같이 호남을 나눌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동교동계를 호남과 등치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만약에 분당이 되어서 또 호남의 일부 또는 이제 동교동계에서 어떤 세력들이 나와서 수도권과 호남에서 경쟁하게 되면 당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기제가 당 내부에서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제 탈당을 해서 분당 움직으로 가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도 호남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뭐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상당 부분 문재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 흐름이 당내에서는 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교동계 또는 이제 박지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사퇴를 요구하고 어떤 이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강해지고 거기에 또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도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분당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이른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문재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흐름, 당내 흐름들이 있고 동교동의 흐름이 있어서 해결 방법은 없어서 이 어수선한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렇게 예상해 보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표 결단이 가장 빠르겠네요. 문재인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니까요. 네. 진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보면은 뭐 다 대선 후보도 해보셨는데 뭐 당장 뭐 당권에 무슨 탐하겠습니까? 당권을 탐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친노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니까 이른바 동교동계나 이 민주계를 향해서 이런 얘기하죠. 당신들 그렇게 물론 당내 기반이 지역 기반이 강하다는 거 우리 인정한다. 하지만은 당신네 대권 후보 있어? 우리는 있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보니까 낭패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낭패 봤다 할 때 낭패가 뭐냐니까 낭이란 동물과 패라는 동물은 서로 붙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낭이란 동물은 앞발이 무지하게 길고 뒷발이 요만합니다. 패라는 동물은 앞발이 요만하고 뒷발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낭패는 서로 엉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낭패인데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친노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갖다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 안 계시면은 안희정 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친노 입장에서는 또 호남 동교동계에서는 지역 기반은 탄탄하고 그야말로 호남 정서를 갖다 대변을 하고 있을 때 그 호남에서 걸출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없는 것 또한 한계인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에게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는 이걸 갖고 서로 지금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겨루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제일 속편하기는 아이 그래요. 뭐 저 권고문 말씀하신 대로 권고문 지난해 11월 달에 답을 줬잖아요. 주류가 6, 비주류가 4 이렇게 당무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권나옥 고문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동교동계에서 앞서 저는 뭐 박 박사님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리면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복잡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유지하되 문재인 대표 체제는 유지하고 또 그것도 주승용 최고도 뭐 못 이기는 척 들어와서 하되 그 대신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당무 운영권, 네. 실질적 당무 운영권과 내년 공천권을 갖다가 이른바 비노계, 호남 중심으로 좀 잡겠다. 최소한 100%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표하니까 4만 갖고 우리 비주류가 6종 갖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재인 대표가 가시적인 답을 갖다 준다면은 동교동계도 굳이 나가서 자신들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노력했던 그런 전국 정당한 노력인데 호남 정당으로 다시 쪼그라들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더 강하게 받으려면 말씀하신 이제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가 차기 유력 주자가 있어야지 사실은 호남의 표심이 이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서로 이제 보완적 의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체제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문재인 체제가 대선 주자로서 중도화 노선을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안보를 중시하고 또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들 보이긴 했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호남을 중시하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안정을 위해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 동교동계를 예우하고 호남의 정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굉장히 좀 야권 내에서 봤을 땐 보수화 흐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뚜렷이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중도화 노선과 또 호남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떤 진보로서의 선명한 부분들이 이제 다소간 퇴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등 어쨌든 진보적 정당이라든가 정치 세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보적 성향이 강한 또 유권자들은 이렇게 당의 안정만을 위해서 또 호남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중도화 노선을 갖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진보 성향층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또 이 왼쪽에 있는 새로운 진보 정당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체제는 이중의 압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호남으로부터의 압박, 왼쪽에서는 진보 정당의 어떤 세력 확장으로 대한 이제 압박. 그래서 굉장히 또 체제가 다음 총선의 경우에서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당 부분 또 이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저는 가졌습니다.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했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청산을 이미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기도 전에 사실 이번에 4.19 재보선이 예정에도 없이 놓은 거거든요. 또 4대 0으로 칠지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표가 뭐 참패는 장본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당을 수습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표가 큰 결단, 쉽게 말하면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저봐도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이제는 거기까지도 가기 어렵다. 왜? 이번에 저는 최고위원회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커버렸다는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주승용 최고위원의 이탈, 연분홍 치마의 당내 상황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앞서 지지율 나왔습니다만 더 다운돼 버리면은요 이 정당이 오래 간다는 것 자체는 비극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째 제1야당이 지디멸렬 상대로 계속한다 이대로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이 이래가지고 친노한테도 내년 선거 때 좋을까요? 이것이 친노한테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민주주의와 인권과 또 대한민국의 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대표했던 그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은 내년 총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정 격파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아예 폭파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좋은 뜻입니다. 창조적인 거. 더 크게 한번 이 시점에 해가지고 영국 선거 봐보세요. 왜 노동당이 지금 저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서는 수습하기 어렵고 지리멸렬한 야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당원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할 때다. 이것이 올바른가? 그래서 오히려 창조적인 파이가 대안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창조적 파괴지. 그 창조적 파괴를 했을 경우, 당 해체하고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현재 기존의 당 다 네,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뭐 그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야당사, 정당사에서 보면은 신장개업 한 경우 하도 많아갖고요. 이거 보면은 자 신장개업 전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짜장면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간판만 바꿔달고 몇 명 조금 뭡니까 인테리어만 조금 바꿔서 신장개업을 잠깐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창조적인 파괴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런데도 말은 꼭 창조적 파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야권 내에서 명확한 주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반을 넘는 이제 절대 다수의 주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혼란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서 지금 홀라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범친노라고 그러지만 네. 범친노도 친문계 있죠. 또 정세균계 있죠. 또 김근태계 있죠. 또 비노라 그러지만은 김한길계 있죠. 뭐 박지원계 있죠. 복잡 다단합니다. 이거 좀 보면은 웬만한 머리 갖고는 다 못 세일 정도로 네. 계파가 또 얽혀 있고 보면 설켜 있고 해서 과연 참 창조하기 쉽겠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17시간 동안 조사 받았는데 뭐 많은 분석가들 일각에서 적어도 조사받고 나오면 구속영장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준비 철저히 하고 검찰이 조사한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뭐 소명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핵심 포인트가 이제 1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하는데 교사했느냐 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거 가지고는 구속 사유는 안 된다고 보여요. 뭐 그동안에 뭐 2억 원 정도가 관행이었으니까 현직 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문제가 구체적인 상황이 녹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녹취가 된 내용이 검찰에 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냥 이걸 놔준다고요?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저는 충분히 청구할 것 같고,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나는 관여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하면은 그런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눈을 갖다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비박계죠. 여태까지 하도 비노 친노하다고 하나도 비노에 관했습니다. 근데 비박계인데 비노도 맞습니다. 비박계인데 지금 이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 이러다가 유야무야 그냥 보면은 홍준표 지사는 본인은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 뭐 그러고 보면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이완구 목숨 건다고 그랬으니까 뭐 대충 끝나고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특별 사면 문제로 갑자기 돌리는 거 아닌가?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건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보면은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했고 불법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 수사를 하려면 최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고민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 판단과 또 정무적 판단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 전문가들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로서 영장 치기는 쉽지 않을 걸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판단인데, 그러나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나중에 설사 영장 판사한테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장을 한번 청구나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안 하고 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랬구나, 원래 그림이 그렇게 가는 거였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상병 시사평론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